은퇴 후 아나스타샤 니키티시나는 완전히 우울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 있는 자신의 방, 3개짜리 아파트에 홀로 남아 우리의 갇힌 호랑이처럼 이 구석 저 구석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녀는 65세였고 인생에서 지루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 지루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나스타샤가 교사로 일할 때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의 함께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서두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 블라디미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먹었고 딸 스베틀라나는 욕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꾸물거리는 아이였고 욕실에 오랫동안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부모는 서둘러 씻고는 딸이 욕실을 독차지하기 전까지는 욕실에 대해 잊으려고 했습니다. 스베틀라나가 물놀이를 하는 동안에는 어차피 욕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아내로부터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의례적인 키스를 받고 욕실 문 밖에서 외쳤습니다. 잘 가, 딸. 나 출근한다. 잘 가요, 아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문 안쪽에서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빠 출근길을 제대로 배웅해주면 좋으련만. 저 물장구만 치는 너구리. 아나스타샤는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물소리에 묻혀 당연히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나스타샤 자신도 대충 남편의 접시에 남은 음식을 먹고 딸의 몫을 덜어 병아리 문의 수건으로 덮고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잘 가, 딸. 나도 간다. 잘 가요. 엄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욕실에서 맑은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려왔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계속해서 콧노래를 불렀고 아나스타샤는 한숨을 쉬며 립스틱을 바르고 문을 쾅 닫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식탁 위에는 스베틀라나가 손도 대지 않은 오래전에 식어 딱딱해진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딸의 아침 식사는 커피 한 잔과 치즈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놈의 다이어트 강박증. 아나스타샤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할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레포트를 쓰거나 다른 친구와 영어를 공부하거나 여자아이들이 모여 팝콘을 먹으며 새로운 멜로드라마를 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그러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가 늦잠을 잤고 스베틀라나도 당연히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해 늦잠을 잤습니다. 그들의 조용하고 고요한 아파트는 점심때까지 그렇게 졸음의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 자신은 오랫동안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집이 조용할 때 아침에 뜨개질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스웨터를, 자신에게는 쇼를, 딸에게는 예쁜 무늬의 장갑을 떠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라디미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와 딸 둘만 남았습니다. 그는 그때 새 건물을 검수하러 갔었습니다.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그는 8층 발코니를 직접 올라가 확인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특히 8층 발코니가 걱정되었는데 용접이 불량해 보였고 그의 걱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발코니가 떨어져 나갔고 블라디미르는 붙잡거나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없었고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렸고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누군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늘 그렇듯이 아무런 피해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나스타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남편이 죽었고 그는 이제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잘 가, 딸, 나 출근한다 라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에게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키스를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보다 더 쉽게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어머니에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고 주변에는 어둠과 무의미함만이 남았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그녀를 흔들어 깨우고 삶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나스타샤는 젤리처럼 흐물거리지 않을 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스베틀라나는 전문가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 같다고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정신을 차렸고 적어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민하우젠 남작이 늪에서 자신을 위타실듯이 천천히 우울증에서 자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집을 청소하고 닦았으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손으로는 기계적인 일을 하고 머리로는 계산과 측정을 하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스베틀라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던 대로 수도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고집했습니다. 아니, 딸, 너는 가야 해. 너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이 있는데 지금 네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나는 괜찮아. 너는 달나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가거라. 딸은 떠났고 나중에 대학교와 그곳에 입학한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좋은지, 학생들의 작업 공간이 얼마나 잘 꾸며져 있고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감탄했습니다. 각자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고 학과에는 필요한 장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현명한 교수들의 지도하에 연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에게 전화와 스카이프로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 엄마, 이 대학교를 선택해줘서 정말 기뻐요. 여기 정말 좋아요. 아,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네. 엄마는 어때? 아, 아나는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밤중에 베개가 눈물로 젖어 다른 베개로 바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밤에는 예전에는 자신이 완전했는데 이제는 마치 중요한 살아있는 부분이 잘려나가 예전의 완전한 상태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베틀라나는 자주 전화했고 처음에는 명절 때마다 집에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수도 생활에 익숙해지고 동기들과 친해지면서 새해와 엄마 생일에만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방학 때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알타이, 바이칼, 겔렌직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아나스타샤는 직장에서 은퇴를 권유받았습니다. 직책을 낮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몫까지 모든 일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해야 하지. 부서장은 이미 2년 동안 아나스타샤의 자리를 노리며 숨죽이고 있던 사장의 조카딸이 맡게 될 것입니다. 아나스타샤는 화장실에서 울고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 올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가는 블라디미르의 장례식에 왔었고 아나스타샤는 그때 장례식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어 그들은 늘 그렇듯이 다시 전화로만 연락했습니다. 상상이가, 올가? 이 모든 세월 동안 내가 이 짐을 지고 부서 전체를 위해 일했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어서 은퇴를 강요받고 아니면 직책을 낮춰서 계속 일하게 해주겠대. 세상에 그냥 무시해. 그것 때문에 울기까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 월급 받으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너한테 남는 건 연금이랑 똑같은데 얽매여 있는 것 뿐이잖아. 나한테 와. 원하는 만큼 지내면서 쉬어. 같이 숲에도 가고. 은퇴하면 정말이야.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 내 인생에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될 수 있겠어. 올가. 내 인생은 이미 다 끝났어. 아나스타샤는 다시 코를 훌쩍였습니다. 자, 당장 울음 그쳐. 어서 연금 신청하고 여기로 와. 널 기다리고 있을. 다 됐어. 뽀뽀 잘 가. 그러지 않으면 파이다 태우겠다. 너랑 수다 떠느라. 친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퉁퉁 부은 눈과 빨개진 코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비우러 갔습니다. 사장은 그녀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이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은퇴하시면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는 무례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 일은 찾을 거예요. 그리고 전 혼자가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나스타샤는 마지막으로 사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다 끝났어. 자유만세. 지금 이 자유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 블라디미르가 떠난 게 너무 안타까워. 아나스타샤는 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주말에 묘지에 가서 돌보고 꽃을 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주말에?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데 내일 당장 가야겠어. 그리고 올가에게도 가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지만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2년 전, 아니 15년 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나스타샤 남편의 장례식에서 잠깐 만난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최근에 스카이프로 자주 연락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마치 만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곧 아나스타샤는 기차표를 샀고 기차에 탔습니다. 친구는 여러 번 그녀를 초대했고 드디어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올가는 얼마 전에 도시에서 교회로 이사했고 아파트를 팔아 작은 마을에 집을 샀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가방 가득 선물을 챙겼습니다. 친구와 재회를 축하했고 포옹하고 레드와인을 마셨습니다. 슬프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올가는 친구에게 주변을 안내해 주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가게가 있는지, 어디에 미용실이 있는지, 어디에 도서관이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올가는 집안일을 했고 친구에게는 자신을 돕지 말라고 했고 아나스타샤를 강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산책하고 식욕을 돋우라고 보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산책을 한 후 강물에 발을 담그기 위해 강가로 더 가까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라서 풀을 잡고 손으로 버티며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가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굴러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강둑의 바닥이 완만하지 않고 매우 가파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겁에 질려 물을 잔뜩 들이켰고 기어 올라오느라 지쳤습니다. 지내기 미끄러웠고 잡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놀러 왔다가 여기서 익사하겠네. 그러면 모든 게 끝이야. 의식을 잃어갈 때쯤 아나는 누군가 자신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어딘가로 끌고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오랫동안 흔들렸고 무언가 그녀 밑에서 찰싹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청바지 재킷으로 덮인 채 보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일어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당신을 안고 가야 할까요? 미친이 너? 끙끙거리며 아나스타샤는 일어섰고 휘청거렸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요. 누가 당신에게 깊은 웅덩이에서 수영하라고 부추겼나요? 살기 싫어서 장소를 그렇게 고른 건가요?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 투덜거렸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마침내 시야를 확보했고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은 밝았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었습니다. 거기가 깊은 줄 몰랐어요. 그냥 맨발로 물속을 걷고 싶었어요. 물귀신에게 잡혀갈 뻔했군요.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여기 모든 사람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처음 봅니다. 아나스타샤는 친구 올가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면 혼자 가실 수 있겠어요? 아나스타샤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걸어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저기 사과나무 사이로 올가의 집 지붕이 보였습니다. 질문은 의례적이었고 그 남자가 그녀를 어딘가로 바래다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스타샤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익사하지 않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남자의 재킷을 입고 젖고 더러운 모습으로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올가는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오, 맙소사. 당신은 애 같아. 손을 잡고 다녀야 해. 이번에는 또 어디에 빠진 거? 강에 빠졌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보트로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눈이 밝은 남자였어. 어디에나 있는 우리 판크라티치. 그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스베틀라나에게 당신을 오랜만에 초대해서 여기서 익사시킬 뻔했다고 변명할 수 있었겠어. 가서 씻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 수건으로 머리를 잘 감싸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밥 먹자. 내가 상 차리고 있어. 아나스타샤는 순순히 씻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점심을 먹었고 아나스타샤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수탉과 파를 넣은 진한 보르시, 치즈를 넣은 빵, 그리고 신선한 우유. 정말 맛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스타샤는 또다시 자신의 구세주인 판크라티치와 달갑지 않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또다시 올가의 말대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날 올가는 소떼를 몰러 갔는데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녀의 차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을에는 소떼가 작았고 목동을 고용하지 않고 차례대로 소를 몰았습니다. 올가는 간식을 챙겨갔지만 아나스타샤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저녁 식사로 버섯을 넣은 감자찜을 뚝배기에 요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요리의 향기에 코가 간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버섯을 따는 것뿐이었습니다. 숲은 멀지 않았고 버섯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여름은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금방 돌아와서 저녁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섯을 닦고 길도 잘 봐두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려고 할 때 완전히 엉뚱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며 바구니를 들고 다녔는데 바구니는 걸을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절망에 빠져 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저지대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물이 첨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무릎까지 지늘게 빠졌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빠졌습니다. 겁에 질려 버섯을 모두 쏟아버렸고 더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해 바구니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늪에 빠진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고 다리는 마치 누군가 덫을 채운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숲 한가운데 아무도 없고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을 대비해 아나스타샤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기요. 저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는 약하고 설득력이 없었고 10걸음 밖에서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침을 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빠져 죽겠어요. 이번에도 큰 소리가 나지 않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기침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진흙과 물에 빠지셨네요. 벌써 감기까지 걸리신 것 같네요. 기침하시는 걸 보니 실수였어요. 더러운 아나스타샤는 마치 튜브에 의지하듯이 바구니에 의지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고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심하게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저분한 얼굴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또 이 사람 팡크라티치 도대체 이 깊은 숲속에 어디서 나타난 그녀는 이 늪을 찾아 빠지기 위해 쇠기풀 덤불 속을 헤매고 덤불과 쓰러진 나무를 헤치며 오랫동안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는 또다시 그녀를 끌어내 옷을 벗어 그냥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화를 냈습니다. 빨면 되는데 어떻게 버려? 이 늪에 빠진 옷은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냄새가 심하게 배어서 빨아도 소용없어.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청바지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재킷은 길었고 그는 아이에게 하듯이 소매를 걷어주었고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손을 잡고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올가의 집이 거리 끝에 있어서 다행이었고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마을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기로 했는데 아나스타샤는 소리쳤습니다. 그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당신 솜씨로 보아하니 놀랍지도 않네요. 대신 아침 식사는 준비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내 재킷도 돌려주면 좋겠는데 재킷이 10벌이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벌이 다 떨어졌어요. 아나스타샤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뒤를 따라갔고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문제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또다시 자신을 구해주느라 애쓰는 팡크라티치 앞에서도 그리고 하루 종일 쏘떼를 쫓아다니느라 지친 올가 앞에서 저녁 식사도 준비해주지 못했습니다. 귀한 손님이랍시고 찾아와서는 친구에게 민폐만 끼치고 있습니다. 자, 뭘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어요? 그는 의아해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자, 눈물 그쳐요. 당신 이름이 뭐? 아나스타샤. 아나스타샤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울음 그쳐 아나스타샤. 참고로 사람들은 나를 팡크라티치라고 불러. 울음 그치겠습니다. 팡크라티치 사령관 동지. 아나스타샤는 빈손으로 경례를 하고 올가의 바구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대문에 도착했을 때 올가는 어디 갔었는지 걱정하며 마중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잃어버린 물건 받으세요. 안주인님.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안녕히 들어오지도 않으실 건가요? 우리랑 차라도 한잔하시죠. 그는 이미 떠나고 있었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흔들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부침성이 없으시네. 아나스타샤는 산책 후 다시 씻으러 여름 샤워실로 갔고 올가는 부엌에서 부산을 떨었습니다. 감자를 삶았고 감자의 보르시에서 꺼낸 닭다리를 얹었고 텃밭에서 파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나스타샤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숲과 늪에서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약속했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과 바구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100번째로 사과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올가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바구니가 무슨 대수라고. 당신이 무사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스베틀라나에게 당신을 오랜만에 초대해서 여기서 익사시킬 뻔했다고 변명할 수 있었겠어. 아나스타샤가 끼어들어 역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나스타샤는 팡크라티치의 재킷을 빨았는데
두 번 다 그가 그녀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올가에게 판크라티치의 집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옷을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올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생각은 버려. 길을 잃고 싶은 거야. 그는 우리 지역의 산림 감시원이고 부침성이 없다는 말은 그에게 딱 맞아. 숲속 곰과 같아 100% 맞아떨어져. 사람들에게 나오기는 하지만 드물게, 그리고 모든 사람과 멀리 떨어진 숲속에 살아. 이상하게 당신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정말 놀라워. 마치 당신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아. 아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맴돌기는. 그럼 내가 어떻게 그에게 재킷을 돌려주지? 우리가 마당에 걸어놓으면 그가 보고 가져갈 거야. 과연? 저녁에 대문의 벨이 울렸습니다. 판크라티치가 왔습니다. 올가가 나가서 인사했고 그에게 재킷을 건넸고 차를 마시러 들어오라고 제안했지만 그가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며 올가는 중얼거렸습니다. 봐, 내가 말했지. 영락없는 숲속 곰이라니까. 한때 올가는 판크라티치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예쁘고 자유롭고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그의 좁은 산림 감시원 오두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빠져나갔습니다. 올가는 그와 잘 지내고 싶다고, 둘 다 아무것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그가 마음에 든다고 더 적극적으로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클라바 할머니가 가게에서 설탕한 봉지와 빵 두 덩어리를 장바구니에 담다가 그들과 마주쳤고 올가에게 몸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를 놔줘, 젊은이. 찝쩍거리지 마. 그 남자는 길들여지지 않아. 그리고 길들여지지도 않을 거야. 티나요? 제가 찝쩍거리는 거? 올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럼 꼴사납게. 그리고 할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올가는 판크라티치에게 더 이상 찝쩍거리지 않았고 멀리서 인사만 했고 그도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고 그는 그녀의 친구에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그녀를 문제에서 구해주고 있습니다. 설마 하나가 그에게 마음에 든 걸. 하지만 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자를 공경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정말 이 남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 그렇다고 해서 친한 친구를 질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번에 아나스타샤는 겨울에 새해를 맞아 친구를 다시 찾아왔고 마당 창가에 자라는 전나무를 장식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장식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스키도 챙겼습니다. 딸은 스키가 필요 없다고 말했고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스키 리조트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축하할 사람이 있으니 새해를 거기서 맞이할 것이고 스키는 거기서 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나스타샤는 마을에서는 팔지 않는 파인애플, 아보카도, 수입 초콜릿, 진공 포장된 새우와 같은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가방 가득 챙겨왔습니다. 올가는 새 드레스를 찾으러 시내에 있는 양장점에 갔습니다. 시골은 시골이지만 어떤 여자든 특히 명절에는 예쁘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아나스타샤는 스베틀라나의 자홍색 스키복을 입고 그녀의 스키를 신고 마을 주변의 겨울 풍경을 감상하러 갔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노래를 부르며 주변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다른 스키 코스로 이동하기 위해 언덕을 내려가기로 할 때까지 스키를 탔습니다. 동화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조종에 실패해 동화처럼 굴러 떨어졌습니다. 스키폴은 흩어졌고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눈은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마치 짧은 다리를 가진 무기력한 강아지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일어설 수 없었고 스키가 방해되었고 스키를 벗기 위해 스키 바인딩에 손을 뻗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스키가 눈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쳐도 목이 쉬도록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고 숲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기껏해야 숲속 곰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곰은 늑장 부리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나스타샤를 감지하는 레이더라도 있는 걸. 당신은 내가 보니 늘 하던 대로군요. 산림 감시원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스타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분. 당신도 건강하시길. 아나스타샤는 제대로 몸을 돌릴 수도 없는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일어서기는커녕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언덕을 내려와 그녀의 스키를 벗기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요. 일어나세요.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고 옷에 묻은 눈을 털어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세요? 그는 웃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달리 대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매번 어딘가에 빠지잖아요. 어린아이. 그는 그녀가 스키를 다시 신는 것을 도왔고 자신의 스키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잡아요. 당신을 견인해서 마을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혼자 둘 수 없어요. 또 어딘가에 빠질 테고 새해를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아나스타샤는 스키폴을 잡았고 기차처럼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판크라티치는 그녀가 원했던 대로 숲을 따라가는 긴 길을 택했고 그들이 숲을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잘 다져진 길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혼자 떠나셨어요? 아나스타샤, 네? 어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책임하다. 만약에 다리라도 부러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얼어 죽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겨울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름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그것도 숲속에서 혼자 게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돼. 아나스타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꾸짖었지만 그녀는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예전처럼 온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나는 그의 뒤를 따라 미끄러지듯 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판크라티치는 뒤돌아보며 놀랐습니다. 내가 그녀를 꾸짖는데 그녀는 웃고 있네. 부끄러움도 양심도 부끄러워요, 판크라티치. 당신 말이 맞아요. 저를 꾸짖으시는 게.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나스타샤는 고백했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미 추위 속에서 얼굴이 발그레했기 때문에 여학생처럼 얼굴을 붉힌 것이 티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치챘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고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의 까칠한 목도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판크라티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견인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갔지만 곧 그들이 가야 할 거리에 도착했고 올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길을 극복했습니다. 올가는 마침 반대편에서 재봉사에게서 찾은 새 드레스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손을 흔들었고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대문에서 만났을 때 올가는 물었습니다. 뭐야? 또 아나스타샤를 구해야 했어? 이번에는 어디에 빠진 거? 모두 웃었습니다. 자, 판크라티치.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절하실 건가요? 새해잖아요. 우리 손님이 되어주시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피보호자가 또 어딘가에 빠질 텐데 나는 또 옆에 없을 거예요. 대신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이제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아나스타샤는 다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제 그녀가 혼자 남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게다가 그녀는 낚시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 판크라티치, 이제 그녀는 당신 없이는 안 돼. 다음번에 아나스타샤는 겨울에 새해를 맞아 친구를 다시 찾아왔고 마당 창가에 자라는 전나무를 장식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장식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스키도 챙겼습니다. 다른 스키가 필요 없다고 말했고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스키 리조트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축하할 사람이 있으니 새해를 거기서 맞이할 것이고 스키는 거기서 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나스타샤는 마을에서는 팔지 않는 파인애플, 아보카도, 수입 초콜릿, 진공 포장된 새우와 같은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가방 가득 챙겨왔습니다. 올가는 새 드레스를 찾으러 시내에 있는 양장점에 갔습니다. 시골은 시골이지만 어떤 여자든 특히 명절에는 예쁘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아나스타샤는 스베틀라나의 자홍색 스키복을 입고 그녀의 스키를 신고 마을 주변의 겨울 풍경을 감상하러 갔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없어. 아나스타샤는 노래를 부르며 주변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다른 스키 코스로 이동하기 위해 언덕을 내려가기로 할 때까지 스키를 탔습니다. 동화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조종에 실패해 동화처럼 굴러 떨어졌습니다. 스키폴은 흩어졌고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눈은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마치 짧은 다리를 가진 무기력한 강아지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일어설 수 없었고 스키가 방해되었고
스키를 벗기 위해 스키 바인딩에 손을 뻗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스키가 눈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쳐도, 목이 쉬도록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고 숲에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기껏해야 숲속 곰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곰은 늑장 부리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나스타샤를 감지하는 레이더라도 있는 걸. 당신은 내가 보니 늘 하던 대로군요. 산림 감시원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스타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당신도 건강하시길. 아나스타샤는 제대로 몸을 돌릴 수도 없는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일어서기는커녕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언덕을 내려와 그녀의 스키를 벗기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요. 일어나세요.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고 옷에 묻은 눈을 털어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세요? 그는 웃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달리 대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매번 어딘가에 빠지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는 그녀가 스키를 다시 신는 것을 도왔고 자신의 스키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잡아요. 당신을 견인해서 마을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혼자 둘 수 없어요. 또 어딘가에 빠질 테고 새해를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아나스타샤는 스키폴을 잡았고 기차처럼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보리스는 그녀가 원했던 대로 숲을 따라가는 긴 길을 택했고 그들이 숲을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잘 다져진 길로 나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혼자 떠나셨어요? 아나스타샤네? 어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책임하다니. 만약에 다리라도 부러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얼어 죽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겨울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름이 아니라고요. 낯선 곳에서, 그것도 숲속에서, 혼자. 게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아나스타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꾸짖었지만 그녀는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예전처럼 온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나는 그의 뒤를 따라 미끄러지듯 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리스는 뒤돌아보며 놀랐습니다. 이런, 내가 그녀를 꾸짖는데 그녀는 웃고 있네.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군. 부끄러워요, 보리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를 꾸짖으시는 게.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나스타샤는 고백했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미 추위 속에서 얼굴이 발그레했기 때문에 여학생처럼 얼굴을 붉힌 것이 티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치챘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고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의 까칠한 목도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보리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견인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갔지만 곧 그들이 가야 할 거리에 도착했고 올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길을 극복했습니다. 올가는 마침 반대편에서 재봉사에게서 찾은 새 드레스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손을 흔들었고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대문에서 만났을 때 올가는 물었습니다. 뭐야, 또 아나스타샤를 구해야 했어? 이번에는 어디에 빠진 거야? 모두 웃었습니다. 자, 보리스.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절하실 건가요? 새해잖아요. 우리 손님이 되어주시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피보호자가 또 어딘가에 빠질 텐데 나는 또 옆에 없을 거예요. 대신 내가 옆에 있을 거예요. 이제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아나스타샤는 다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제 그녀가 혼자 남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게다가 그녀는 낚시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 보리스, 이제 그녀는 당신 없이는 안 돼. 그 이후로 아나스타샤와 보리스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예술적 취향을 공유했고 함께 산책을 하고 아름다운 수즈달의 풍경을 감상하며 시를 읊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보리스는 그녀에게 자신이 쓴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오래된 수도원과 박물관을 방문했고 아나스타샤는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보리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남편 블라디미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 스베틀라나가 독립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보리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나스타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비밀 장소인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오두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나스타샤와 보리스는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꿈과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보리스에게서 잃어버린 남편의 따뜻함과 자상함을 느꼈고, 보리스는 아나스타샤에게서 삶의 기쁨과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그들은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었고, 보리스는 그녀 옆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아나스타샤의 이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보리스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보리스는 조심스럽게 아나스타샤의 뺨에 입을 맞추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채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나스타샤와 보리스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강에서 낚시를 하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에게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아나스타샤가 수즈달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곳을 자신의 고향처럼 느꼈고, 보리스는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의 행복한 목소리에 기뻐했고, 곧 수주다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고, 아나스타샤와 보리스는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올가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서로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새해 전날 밤, 그들은 모닥불 앞에 앉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보리스,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나스타샤, 당신은 내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보리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해의 첫 순간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행복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었습니다. 그녀는 보리스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러시아 전역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고 보리스는 그 옆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삶의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호숫가에 앉아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감탄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보리스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시를 읊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재능 있는 예술가예요, 아나스타샤. 보리스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보리스, 당신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내 안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아나스타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이칼 호수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수주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림을 그리고 보리스는 시를 쓰며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올가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올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스베틀라나가 내일 이곳에 온대요. 아나스타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알았어? 방금 스베틀라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오고 싶다고 했어요. 올가가 대답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스베틀라나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나스타샤와 보리스는 아침 일찍 일어나 스베틀라나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꽃으로 집안을 장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스베틀라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딸을 보자마자 달려가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스베틀라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얘야. 아나스타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스베틀라나가 보리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분은 보리스예요. 내 친구이자 연인이에요. 아나스타샤가 대답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보리스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인자하고 따뜻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리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베틀라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만나서 반갑소, 스베틀라나 양. 보리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어머니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보리스는 자신이 쓴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기뻐요. 스베틀라나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얘야. 그리고 보리스 덕분이기도 하고, 아나스타샤가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스베틀라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샤와 보리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의 축복 속에서 더욱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리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보리스.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해주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나스타샤, 당신은 내 삶의 빛이자 내 영혼의 동반자예요. 보리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키스했고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나스타샤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아름다운 수주달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리스와 스베틀라나와 함께 앞으로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기대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아나스타샤와 보리스는 여전히 수주달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종종 그들을 방문했고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 편의 동화를 쓰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랑과 희망,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보리스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녀가 글을 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몇 달 동안 열심히 글을 썼고 마침내 그녀의 첫 번째 동화책 다시 찾은 행복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었고 그녀의 책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보리스와 나누었고 그들은 함께 자선활동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행복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아나스타샤와 보리스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존경했으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동화처럼 아름다웠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석양이 지는 강가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보리스,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나스타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보리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보리스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리스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마지막 숨결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수주달의 모든 사람들이 아나스타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준 천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리스는 그녀의 무덤 앞에 서서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이고 그녀가 가르쳐준 사랑과 행복의 가치를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그녀의 뜻을 이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 그들은 다시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나스타샤와 보리스의 이야기는 수주달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표본이었고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우리 삶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